거의 90%의 확률로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위험 자산을 넓힐 수 있는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다. 의원이 오늘 이야기 이제 알고 있다는 착각. 네. 이런 주제로 이제 가지고 네. 오셨는데 오늘 또 네. 어떤 이야기? 아마 잭슨홀 미팅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작금의 잭슨홀 이후에 나타나는 나비 효과들, 그런데 올해 한 3, 4개월 남았죠? 거의 올해가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더구나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부터 추석 끝나면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이제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안트로비전이라고 해서 이건 책 중에 제목을 제가 갖다 온 건데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다는 착각, 즉 나타나는 리스크들, 산재한 리스크들이 많죠. 연준도 그렇고 미국의 선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진정 알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7월 FOMC 이후에 금융시장의 오해 아닌 오해, 파월 의장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그 멘트 하나,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분위기가 바뀌었었고, 또 잭슨홀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오해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의 착각이 혹시 포지션의 변동을 잘못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9월달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 뭐 늘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로 제일 처음에 할 얘기들을 모두 쭉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는 차트로 몇 개씩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빈센트 뷰라 그래서 저는 꼭 올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글쎄요 한 5년 정도의 시계를 갖고 이런 큰 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판의 변화의 첫 트리거로서 신냉전 시대와 세계화의 종언, 즉 블록화 경제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넘어서 재테크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0개월 포워드 전략, 즉 지금으로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놓고 본다면 일단 기술적인 되돌림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전히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 본다. 월가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선언만 남았을 뿐,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내년 하반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테크라는 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죠. 방법이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매크로콜을 드리는 말씀은 1년에 10달을 놓고 봤을 때 매월 100만 원씩 살 것이냐, 아니면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100만 원씩 사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일 타이밍이 어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는 브레이크 타임, 즉 계속해서 사던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던지 아니면 극단적인 포지션 상황에서는 일부 현금화를 실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얼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달 여기 매크로 전망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잭슨홀입니다. 캔자스시티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연일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도대체 떨어지는 것에 제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논할 정도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9월 FOMC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세션 트래커라 그래서 여기 C가 빠졌네요. 네, 오타입니다. NBER을 해서 미국의 전미경제연합회 연구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선언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BER은 참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일수록 우리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경기 침체 조건들이 있어요. GDP라든지 GDI라든지 아니면 6개의 실물 지표들을 보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제 지표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건이라든지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여당이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NBER에서 같이 공표하고 있는 이 경제 지표들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매월 제가 트래킹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끝으로는 9월 달에 이벤트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험로,
즉 울퉁불퉁한 길이라는 것이죠. 홈로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이벤트들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죠. 일단 잭슨 홀의 나비 효과의 첫 번째는 연준의 피보팅 기대가 소멸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월 FOMC 이후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연준이 뭔가 이 긴축적인 속도를 줄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죠. 잭슨 홀에 딱 끝나자마자 higher for longer라 그래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더 높게 아니면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높고 길게 연장된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내년도 1분기 즉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부터라도 사 모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콜이 많았었는데 실제 잭슨 홀 이후에 이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뷰는 없어졌고요. 동결 아니면 오히려 인상의 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 아닙니까? 거기서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금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멀티플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성장주도 비롯해서. 그래서 주가의 이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결여됐다.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이 뒤에서 또 표를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세션의 공포인 것이죠. 자, 근데 이 리세션의 공포 중에서 이번 잭슨 홀의 심포지엄 중에 어떤 논문의 발표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작금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얘기가 있다. 즉 연준이 올해 3월 달에 금리를 올렸죠. 네. 그 금리를 올린 것 같고 월가에서도 아니면 전문가끼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너무 금리 늦게 올린 거 아닌가?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빨리 올렸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해 8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8월 달에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고통을 받는 거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이번에 잭슨 홀의 논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 인플레이션은 재정발 인플레이션이다.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재정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설사 연준이 올해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아니면 그 이전, 즉 지난해 연말에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번 인플레이션은 못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더 강한 긴축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아질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 모기지 금리가 다시 12년 내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더구나 이러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은 미국의 실질 소득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소비 경제죠. 전체 경제에서 68%가 소비인데 소비는 소득의 함수입니다. 소득을 좌우하는 이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또 다른 자원인 부동산 시장의 부의 효과가 둔화된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있는 게 작금의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자, 잭슨홀의 전부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Simple is best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이 8분 한 35초? 되게 짧은 거예요. 네, 짧았어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뭐도 없다라는 식으로 왜 이렇게 짧았는지를 가만 보면 파월 의장의 입장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7월달 FOMC에서의 멘트와 이번 잭슨홀에서의 멘트가 다른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완전히 온도차가 다르죠. 7월 FOMC 끝나서는 완전히 환호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실망하고 있죠. 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동일한 멘트를 던졌을 때 금융시장이 정반대의 이해와 반응을 보인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9월 FOMC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연준의 친절한 커뮤니케이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할 말만 할 거고 상당 부분 투박해질 수 있다. 이게 백투더 1980년대 그래서 1980년대 그러면 79년부터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폴 볼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볼커 시대로 돌아간다. 무슨 시대냐면 그때 상당히 복귀해보면 연준이 불친절했어요. 지금처럼 기자회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대응을 한 건 아니고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한 일종인데요. 이제는 되게 간결하고 담백하게 얘기할 건데 그게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9월 FOMC에서는 저는 감히 예상컨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9월 FOMC가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기자가 질문하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파월 의장은 되게 원론적인 멘트를 아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 기자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질문했는데 원하는 원론적인 답만 딱딱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보면 다시 불친절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이것이 불확실성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잭슨 홀의 이 매파적인 속도 강화가 결국 9월 FOMC까지 이어질 건데요. 9월 FOMC는 9월 21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인데요. 보통 FOMC는 목요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 8주 만에 열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로 끊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물론 공교롭게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와야 봐야겠지만 75bp 금리 인상이 대부분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50bp를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는 없죠. 그래서 50bp 플러스 알파, 75 베이스 포인트 아니면 50bp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50bp 하던 75bp 하던 예년과에 비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적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올리기로 했다라는 거 가닥을 잡힐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 얘기했는데 아직 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조만간 한 6시간, 5시간 뒤에 나오겠죠? 미리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나왔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돌이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부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드 뉴스죠. 배드 뉴스 is 굿 뉴스가 지난 7월 FOMC 이후에 고용 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용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긴축 속도가 조금 속도 조절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 좋게 나와도 결국 연준이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건 안 좋게 나오건 매파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고용지표가 중요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컨센을 상회했네, 하회했네,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하락폭이 클 거다 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례적입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부진할 것 같다. 자, 이 브리핑이 어떤 데자뷰가 있냐면요. 7월 CPI 나올 때, 서프라이즈 나올 때 바로 직전에 백악관이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깜짝하게 놀렸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형국의 브리핑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뭐 이거는 이제 편집 이후에 고용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겠지만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예전처럼 완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9월 FOMC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QT예요. 드디어 QT의 규모가 475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맥시마이제이션 확대됩니다. 국채는 600억 달러로 MBS는 3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자, 여전히 MBS의 조기 상각 우려가 이제 심해질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지만 시카고 페드에서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QT 규모를 한 2조 정도, 2조 달러 정도 줄이면 기준금리를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는 진짜 자산이 매각하는, 즉 연준의 QE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사고요.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신랄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유로 돼서도 설명력이 높겠지만 이번에는 좀 불친절할 것 같다라는 것도 또다시 관심 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사실 타 채널에서 이번 잭슨 홀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어떤 일말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미리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즉 시장 참가자가 포지션을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완만한 충격 반응 함수의 하나의 툴이거든요. 근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요즘에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 종류 중에 하나가 연준이 자랑하는 닷플랫, 점도표입니다. 근데 이미 점도표는 완전히 후행지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 구실을 못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왜 고집하고 있는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자산을 살 때고 지금은 금리를 높이고 자산을 줄일 때인데 동일한 형태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논의적인 결과가 이번 잭슨 홀에서 담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파월 의장 쪽에서 연준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맨 마지막에 세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나리오별로 할 필요가 있다. 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제시하는 건데 그것을 시나리오별로 한다는 것은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무색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9월 FOMC에서는 2025년 다플렛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기거든요. 네. 미국은 회계 연도가 9월 말을 기준으로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년 9월 FOMC부터는 3년 뒤에 점도표와 경제 전망들이 발표되는데 이번에도 딱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자고요. 상당히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친절할 거냐? 친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는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QT의 규모뿐만 아니고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3월 FOMC부터 지난 7월 FOMC까지 흐름이 뭐였냐면 7월 FOMC부터는 약간의 그 시기는 좀 줄긴 했지만 FOMC 전까지는 좀 불안하다가 FOMC 당일날부터는 한 2, 3일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 9월 FOMC에서는 이전에도 계속 안 좋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과거 같은 패턴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BR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서 고용만 좋아요. 근데 이 고용 시장이 최근에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뒤에도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그러면 소비 아닙니까? 근데 실질 소매 판매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소비 경제를 트래키하는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젠 기정사실이고 그게 언제냐, 또한 그 폭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서메이션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지금 표로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차트 보시는 것은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주황색은 PCE 물가 지수예요. 네. 보시면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았죠. 근데 이것은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른쪽입니다. 이 표는 연준의 피보팅 조건입니다. 즉 7월 FOMC 이후에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것 같다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면 과거 연준은 어떤 조건에서 기준금리의 인상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하로 바뀌었었느냐,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 1974년 6월, 80년 3월, 82년 6월, 84년 8월, 95년 6월, 2000년 말, 2007년 8월, 2019년 7월, 이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극단값, 즉 최고치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PC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시면요, 전부 연방 기준금리가 물가 수준보다 높습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게 A에서 B를 뺀 게 오른쪽이에요. 다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전부 물가보다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연방 기준금리는 2.5%인데요. PC 물가가 6.3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6%까지 오르거나 아니면 물가가 빨리 떨어지거나. 7월 FOMC 이후에는 딱 하나였죠. 물가가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준도 너무 많은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많고 지금 체력상 부담스러우니 좀 줄여가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의 연준 스탠스는 과거랑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가도 서서히 둔화되겠죠. 하지만 그 어느 시점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기준금리의 상향이 한 내년 상반기쯤에 4%를 넘을 것 같다. 기준금리가 지금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5%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 그러면 물가 수준도 지금 6% 초중반인데 한 1년 뒤에는 3에서 4%. 그러면 이번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형성되었던 게 3%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는 금리를 4% 보는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왼쪽은 이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에요. 보시면 2023년 7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시작하는 첫 FOMC에서의 기준금리의 컨센서스가 현재 4%대로 이미 형성되고 있다. 빨리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쪽 표에 있는 연준의 피보팅 조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아직은 러프하게 한 4%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제 시장도, 금융시장도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를 보이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4%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멀티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3% 초중반에 있었던 멀티플의 할인율과 4%의 할인율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재정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왼쪽 차트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카고 연준에서 갖고 오는 페이퍼인데 제가 갖고 온 겁니다. 파란색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고 회색은 공급 측면에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근데 이 앰비셔스한 이 주황색, 알 수 없는 효과.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잭슨홀에서 나타나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유동성과 정부의 트랜스포, 이전 지출, 즉 재정이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차트는 잭슨홀에 있는 걸 제가 떼어온 건데요. 회색은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주황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파란색은 재정 유발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론 원자재 가격 두 번의 오일 쇼크 공급 측에 부담이 있었지만 실제 이 재정 효과에 대한 인플레이션 국면이었다. 그래서 80년대 폴 보커가 들어와서 이 재정을 싹 줄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이렇게 커졌다. 결국 재정을 확 줄이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계속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것은 당연하고 재정에 대한 압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라는 게 유동성 창구가 둘 다 없어지는데 과연 과거처럼 우리가 희망한 것처럼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금융시장을 감싸고 있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점차 극대화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올 때마다 가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마 매월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여드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로측은 CPI, 인플레이션이고요. 코어입니다. 그다음에 세로측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과거 50년 동안 미국의 국채금리랑 인플레이션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즉 물가가 높으면 금리도 높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서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물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 현재거든요. 금리가 따라 같이 올라갈 거냐, 6%대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물가가 내려올 거냐. 7월 FOMC부터 잭슨홀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내려올 거다. 아니면 물가가 내려오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 어느 시점에서 맞출 거다, 만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잭슨홀 위에서는 어떻게 됐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자, 이런 부담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보여줬던 이쪽의 확률이 이제는 이쪽 확률로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향후 발표되는 물가 지표랑 그다음에 금리의 수준과 잘 연동돼야 되는데 일단 금융시장은 이 4% 정도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 과거같이 4%대의 핵심 CPI는 3% 초반 수준이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이 지금부터 한 9개월 뒤에 내년 상반기 말에 4% 후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핵심 소비자 물가 수준도 뭐 3% 후반 정도에 그칠 것 같다. 그래서 예년과 다를 게 없다. 이번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 스탠스는 결국 물가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실질소득입니다. 실질소득은 리세션의 공포를 키우는데요.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실질소득을 제가 쭉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빗금칠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근데 보시면 어떠세요?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에 실질소득이 급락합니다.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급락했고요. 자, 지금도 급락하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고 있죠.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MBR에서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시간 싸움일 것 같다. 이게 향후 뭐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9개월이 걸릴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지금의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면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질 거다.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앞에 연준의 피보팅에 대한 부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는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EPS랑 멀티플의 조합에서 멀티플의 할인율에 대한 기대를 소멸시키고 더구나 EPS도 이게 오른쪽인데요. 지금 미국의 S&P 500의 EPS가 주당 240불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근 EPS의 증가율이 꺾였다는 것이죠.
이게 회복되려면 한 번 추세를 타고 꺾이면 적어도 과거 수준을 보면 몇 개월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 많이 싸졌는데 네, 싸진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 결국 EPS의 턴어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가 업사이드의 포텐셜이 글쎄요, 찾기 힘들다. 물론 투자를 정말 롱텀하게 할 거다. 나는 이 어떤 부침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한 발목 정도의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바닥에서 뭘 잡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워낙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국면에서 과연 지금이 위험자산을 넓힐 수 있는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다. 근데 발목이면 네. 발바닥 바로 위인데 그렇죠. 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게 지금 무릎이라면 네네. 오케이. 근데 네. 발목이면 네네. 바닥이랑 너무 근처인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김작가님 워낙 재테크 잘하시니까 시기열을 넓게 잡았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발목인데 네. 5년 뒤에도 발목일 가능성이 있다. 아, 기회비용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2, 3년 뒤에 발목에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까지 정보가 너무 비약하다.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심플 이즈 베스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준의 소통 형태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파월과 폴 볼커가 서로 노려보고 있죠. 자, 파월이 과연 볼커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걸 넘어서 이거 하나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볼커가 되자 안 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파적인 성향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커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겁니다. 그건 긍정적인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그만큼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하드 랜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9월 FOMC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 빅스텝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컨센서스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이제 앞으로 뭐 뒤에 말미에도 이제 이벤트 쭉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차치하더라도 이제 물가지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물가지표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지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왼쪽 차트는 뭐냐면 이 절사평균 CPI, 절사평균 PCE라 그래서 미국의 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CPI랑 그다음에 소비를 주로 트래킹하는 PCE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사평균은 제가 주석으로 해놨는데 변동률이 높은 상하이, 그러니까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약 26%, 하위 24%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핵심 품목만 갖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례적으로 어떤 특징에 의해서 농산물 같은 것들, 그런 거 코어랑 비슷한 건데 그런 걸 차치하고 실제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높다. 지금 파월 의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변했을까? 헤드라인은 피크아웃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안해서 이런가? 라고 본다면 그런 변동성 있는 걸 차치하고 정말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품목들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잡히기 전까지는 시장이 기대했던 피보팅은 어렵다. 그럼 이게 이렇게 골이 깊은데 지금 이렇게 날을 섰는데 이게 언제 내려올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해석할 수 있고, 자, 오른쪽은 뭐냐면 또 재밌는 거예요. 스티키한 CPI, 그 다음에 탄력적인 플렉서블한 CPI라는 게 뭐냐면 탄력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구분해 본 겁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 부분 탄력적이죠.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탄력적인 품목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피크아웃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력적인 것도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피크아웃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유가도 좀 부진하죠. 유가도 좀 둔화됐죠. 그러니까 이만하면 앞으로 헤드라인도 꺾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정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탄력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시죠. 고개를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쉽사리 낮추진 않을 거다. 그래서 동일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되게 주목을 받을 건데요. 미국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약간의 틸팅해서 발표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를 딱 제외하고 핵심만 보는 절사평균 CPI가 있고 더 나아가서 탄력적으로 변하는 CPI랑 비탄력적으로 변하는 CPI를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딱 보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단언하기도 힘들고 헤드라인이 꺾였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꺾였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치고 내려오니까 괜찮아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경제 지표를 바라보고 9월달 FOMC를 바라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75 베이스 포인트 가능성도 점차 농후하게 짙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QT입니다. 왼쪽은요, 연준의 총 자산이라는 거예요. 연준이 이렇게 금융시장의 자산들을 샀습니다. 주식도 샀고 회사채도 샀고 모기지도 샀죠. 한 9조 달러 정도 됐어요. QT가 진행된 지 어연 한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숫자는 최근 2주 사이에 줄기 시작했어요. QT가 시작된 거는 두세 달 전인데 네. 이제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레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레그가 보시면 현재까지 미국의 그 자산 규모의 비중인데요. 네. 국채가 약 한 64% 정도 되고요. MBS 모기지 저당 채권이 한 33% 되고 나머지 기타입니다. 즉 국채가 6대 3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규모가 줄기 시작하면 국채가 많이 줄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기지가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2조 정도가 줄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4%를 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QT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감 기준금리는 5% 정도의 물가 압박일 수 있다. 숫자의 이면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할인율이 더 커질 수 있다. 멀티플이 더 내려갈 수 있다. 그게 미국의 주가지수를 결정하는 EPS와 멀티플에서 한쪽을 누를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QT 규모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세션 트래커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께서 오타였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지표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죠. 빗금칠하지 않은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97년 후반에 잠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는데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1년 아니면 1년 반 터울을 갖고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 네.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 과거가 반복될 거냐 아니면 좀 다를 거냐, 반복될 수도 있고 다를 것도 있는데 이런 과거 장기 시계를 놓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90%의 확률로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왜 굳이 제가 꺼내 드리냐면 어저께 뉴스플로우에 네. 3분기 미국의 GDP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자, 그 말은 당연하죠. 1분기, 2분기 역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기 연율화 기준으로 전분기 부진했기 때문에 반대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3분기에는 좋아지면 3분기 GDP를 우리가 언제 받아보느냐. 빠르면 이제 9월 말에서 이제 10월 달쯤에 받아보는데 네. 문제는 그때 신호가 이런 거죠. 미국 경기 좋은데? 네. GDP가 플러스 되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표는 제가 늘상 보시기 편하게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엑기스만 갖고 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과거 1980년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 수많은 경기 침체 구간에 미국의 NBER이라는 곳에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의 평균치가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역성장이 GDP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역성장했다는 것이죠. 지금 2분기 잠정치 기준으로 GDP가 마이너스 0.6%. 이게 딱 걸렸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외의 지표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고, 왜냐하면 실제 소비는 과거 0%인데 지금 1.5%니까 괜찮고, 소득도 괜찮고, 고용은 훨씬 괜찮고, 네. 생산도 이때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플러스 괜찮고, 네. 다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 가중이 아닐 거다. 산술평이 아닐 거다. 결국에는 한쪽에 많은 가중치를 둔다면 어디에 둬야 되는가? 미국의 경제는 거의 68%가 소비 경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실질 소비 판매를 보자.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도 마이너스 들어갔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7개의 지표가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소비 데이터가 경기 침체 국면의 조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조만간 아마 중간선거 이후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는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선언했어요. 네. 그럼 정부와 관련된 산업들이 침체인데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이겁니다. 올해 9월 달인데요. 네.
공교롭게 이번에 추석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중요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봐야 될 이것만은 꼭 보고 가자. 암만 바빠도 9월 달에 벌어지는 이 매크로 측면에서의 이벤트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오 가자라는 말씀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처음은 이제 오늘 밤에 있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입니다. 부진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페드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우만이라고 연준의 여성분 이사님입니다. 이사님이 연설문을 하나 업로드했는데 어떤 연설문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요즘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김작가 TV 나와서도 이런 말씀 하시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한 1%포인트 정도 갭이 있다. 그런데 그 갭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의 고용의 참가율이 높아지고 않고 있는데 그거를 보우만 연설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는 당연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누군가 돌봐야 되니까 여성들이 다 일자리를 떠나 집에서 아기를 돌봤다. 리즈너블 하죠. 그런데 지금 다 리오프닝 되고 애들이 다시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애들은 학교를 갔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더 잔병치레가 많아진 시니어들이 있다. 그들을 돌보는 게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성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이 고용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전부터 적어졌다. 들어올라 하더라도 돌보미를 또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으로 여성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8월 달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8월 달은 고용지표의 서비스업의 성수기자 전반적으로는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다들 휴가 가고 노니까요. 그런데 서비스업의 대부분 고용은 남성과 여성을 따졌을 때 어디가 많냐? 여성이 많습니다. 예년 같으면 여성이 지금처럼 돌볼 애들이 학교 가면 가서 서비스업에 고용하고 다시 한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 텐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보우만 연설에서는 어떤 지표까지 나오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장애인의 등록 건수가 3배 이상 높아졌다. 그만큼 가정에서 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여성의 가정적인 기여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 결국 여성의 고용 참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회복이 좀 더딜 수 있다. 네. 그래서 고용지표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년 같으면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연준이 좀 완화적으로 가겠네 라고 환호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잭슨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히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톱을 보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나온다. 좋게 나오면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긴축에 대한 속도가 높은 것이고요. 어떻게 나와도 이번에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이제 9월 5일 날로 가면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 중동은 이제 이라크가 그 안에 내전으로 인해서 또 정유 시설을 점령하냐 마냐 또 약간의 이벤트가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등진 사우디가 과연 감산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감산이 아니고 다시 한번 증산으로 바뀔 것이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최근에 유가의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유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차주의 월요일부터는 이 오펙 플러스 회의의 결과를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 주 목요일에는 이제 ECB가 있습니다. 유럽은 큰일 났습니다. 유럽은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잭슨홀에서의 매파적인 현황을 놓고 보면 이번 9월 달에도 빅스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같으면 유럽이 빅스텝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그러면 유로화는 강세 압력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고민이에요. 빅스텝을 보이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네.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에 대해서 유로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이냐. 왜냐하면 잭슨홀 이후에 가장 우리의 그 두려움을 높이는 변수는 환율이거든요. 지금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20년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을 넘어서 이제 1400원은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요. 이번 ECB는 이 외환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빅스텝 가능성이 높은데 유로화의 강세 압력은 또 크진 않을 것 같다.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석 연휴를 끝나자마자는 이제 초미의 감시사 8월달 CPI가 드디어 있습니다. 네. 과연 CPI가 어떻게 나올까? 글쎄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 뭐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헤드라인이 8.5%인데 뭐 8% 초반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지만 제가 앞에 그 스티키한 CPI와 플렉서블한 CPI 보여드렸잖아요. 여전히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걸 차치하고 비탄력적인 품목들은 아직까지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피크아웃이 정말 크게 되지 않고서는 이 작금의 9월 FOMC를 앞두고 매파적인 이 발톱을 쉽사리 우리가 걷어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이제 CPI가 이 피크아웃세가 크다면 9월 FOMC 바로 직전까지는 이 태풍의 눈이라 할까요? 약간의 이제 공백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9월 16일 날 발표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네요. 9월달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이때는 뭐 소비자 신뢰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부 항목으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8월달 CPI가 나왔다. 근데 피크아웃이 됐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내렸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언밸런스가 됐다. 네. 헤드라인은 꺾였는데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다든지 아니면 잘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9월 FOMC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달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FOMC입니다. 9월 21일 날 있고요. 이때 FOMC에서는 경제 전망도 있을 거고 다플렛의 2025년도 점도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좀 불친절할 것 같다라는 게 최대 리스크입니다. 조금 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뭐나 큰 변화가 이번 9월 FOMC에서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치면서도 예년 같으면은 우리가 한 2달 전에 많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준의 이 매파적인 성향이 9월 FOMC 전으로는 좀 바뀔 것 같다. 좀 완화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위험 자산을 갖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잭슨 홀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9월 FOMC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파주의보 9월 FOMC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로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있어요. 이탈리아 총리가 사퇴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탈렉시트 그래서 뭐 브렉시트, 그렉시트, 이탈렉시트 결국 이런 정치적인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에서는 유럽은 계속해서 분열이냐 화합이냐 우려가 높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걸 좀 주목하고 있냐면 최근 이탈리아 금리가 급등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경각심을 일으켰거든요. 물론 수급적인 응명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복귀해 보면 8월달 ECB가 이 재정 쪽에 유럽의 분열을 방지하는 도구까지 만들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뭔가 유럽의 균열을 이끌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탈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유럽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뭐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면 다시 한번 정치적인 효용돌이로 불거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전후로 해서 유럽의 금리들이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 국가 간의 금리는 결국 환율하고도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9월 ECB, 9월 FOMC 계속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총선까지도 이런 변동성을 좀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월 30일 날 이제 말일이 되면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거 PCE 물가가 확인됩니다. 이걸 보고 11월 달에 있을 FOMC, 10월 말에 있을 FOMC 더 나가서 12월 FOMC를 우리가 가늠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피크아웃이 지속될지가 여부예요. 현재 모든 헤드라인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피크아웃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웃에 대한 그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문제인데 여전히 놓고 보면 이 물가 지표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파월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 어느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매파적으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9월 달에 전반적인 이 재료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트래킹하고 의미는 둬야겠지만 쭉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험로가 좀 예상된다. 자, 지금까지 이제 9월에 이제 매크로 상황 얘기를 들었으면 어쨌든 이 매크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 거잖아요. 자, 그럼 보유자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현재 주식에 비중이 많아요. 맞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사가시는 분들의 전략과 포지션.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샀다면 이번 9월 달에는 그 사는 수익을 줄이자. 조금만 사자.
라는 말씀드리고 아예 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건너뛰고 가는 것도 좋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선반영되고 지금이 거의 바닥권에 형성돼 있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정말 2008년이나 큰 충격 같은 리세션을 가정하고 않고서는 더 내려가지 않다라는 말도 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누울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확인하고 갈 이벤트들이 워낙 많다. 그런 의미에서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있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씩 팔아야 된다는 건가요?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계속해서 사모으시는 분들은 적게 사고요. 포지션마다 팔아야 될 수 있는 분이 굳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언제까지 좀 팔아야 될까요? 저는 내년도에 이제 큰 뷰인데요. 경기 침체를 앞두고 위험 자산을 가져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죠. 물론 돈이 많거나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버티면 되는 거지만 버티는 것 자체도 기회비용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 침체를 앞두고서는 한 번쯤은 안전자산으로 포지션을 바꾸든지 아니면 현금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트리거가 있을까라고 곱씹어 보면 이번 11월 달에 있을 중간선거 그때까지는 지금의 이런 상승에서의 위험 포지션을 줄이는 전략을 아마 중간선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럼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좀 언제부터 매수를 시작해야 될까요? 단언하기 힘든데요. 경기 침체의 중간 지점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중간 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런데 경기 침체를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운 좋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까지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참아보는 것도 어떨까. 언제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시화되고 나타나기 전까지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거라는 뜻은 경기 침체라는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오히려 주식을 좀 매수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경기 침체 초임 말고 경기 침체 중간이나 끝자락에서 주식을 사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끝나고 사도 좋은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언제 끝날지는 예단하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은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언제 시작되냐? 결국 이미 실물 경제는 침체로 가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선호하는 집단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 선거는 지날 것 같고 그럼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좀만 기다려서 주식을 사시는 새로 들어갈 포지션을 찾는다면 시기를 찾는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중반쯤에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는 구간들이 지금 회색으로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초입 구간, 뭐 중간 구간, 후반 구간이 있으면 언제 주가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대체적으로. 주가요? 그거는 사실 70년대랑 80년대, 2000년 이후가 좀 다르긴 한데요. 보시면 주가는 만약에 선반영합니다. 주가는 언제 오르냐? EPS에 대한 전망치가 턴어라운드 하든지 멀티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멀티플은 금리가 정체되거나 이제 내려갈 때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고 EPS는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컷이었으니까 경기 침체 중반쯤 되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악재는 해소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측면에서 경기 침체 중반쯤에는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지금 음영 처리된 게 이 두께가 엄청 두껍진 않잖아요. 원래 경기 침체 기간은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채 1년 정도가 안 된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원래 이렇게 길진 않은 건가요? 보통 13개월 정도가 평균이고요. 엄청 길진 않군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그게 길진 않죠. 물론 2007년도는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꽤 긴 적도 많았고 근데 문제는 폭이에요. 짧고 굵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짧고 깊게 올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짧았지만 폭이 엄청 커서 주가의 하락폭은 되게 큰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폭까지 다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콜은 이게 언제가 중반인지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바뀌는 하나하나의 경제 지표와 변화들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워낙 미래일이니 지금부터 아직까지 포지션이 없는 분이라면 첫째, 경기 침체를 봐야지 그게 깊을지 얕을지 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일단은 본 다음에 주식을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끝나고 가는 것은 또 그것도 어려우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콜을 드리겠다. 어쨌든 지금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서는
참을 만큼 참았으면 좀 더 참아보는 게 어떨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경기 신체 중반쯤에는 위원님이 아마 지금이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차피 매달 한 번씩 나와주시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그 중반을 찾을 필요는 없네요. 그때 아마 저는 매크로컬은 실물 지표니까 실물 지표는 더구나 레그가 있고 제가 아마 중반이라 그러면 그때가 아마 말 거의 끝나갈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우리나라의 이제 명절 추석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오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추석 인사랑 마지막 9월 투자 좋은 말 한마디 주신다면.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9월 전망의 제목으로 뽑아왔는데요. 일단 한과입니다. 추석은 사실 수학의 계절이죠. 근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시작이 반입니다. 반대로 끝도 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매월 저는 뭐 구독형 전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논리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의 하나의 자양분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즐겁고 멋진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는 또 10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